유비가 본 서주는 군사도 적고 재정도 곤궁한 황폐 그 자체였다. 여포는 장안에서 축출된 뒤 떠돌이 군벌로 지내다 유비에게 망명을 요청해와 소패성에 머물도록 했다. 한편 황제가 도착한 낙양은 폐허가 돼 군사도 식량도 호위도 없었다. 황제는 가장 현실적인 후견인으로 군사력과 행정 능력이 있는 조조에게 칙명을 내렸다. 황제가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조조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쇠로 임했었다. 헌제는 살아있으나 조정도, 수도도, 군대도 없었다. 오로지 명분만 남았다. 칙명을 받아 황명을 받들므로 명분을 얻어내 정통성을 확보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조는 헌제에게 허창으로 수도를 옮기도록 했다. 그리고 서서히 조정을 통제하였다. 조인을 먼저 낙양으로 급파했다. 조인은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미 무너져 있던 낙양의 치안을 신속히 장악했다. 고지어 하후돈이 낙양과 허창을 잇는 이동로를 확보했고 하구연은 후방을 안정시키며 군량과 보급선을 정비했다. 황제를 지키는 앞, 길을 여는 중간, 군대를 먹이는 뒤가 동시에 작동했다. 위험은 제거되었고 권력의 공백은 봉합되었다. 조조의 군대는 황제를 호위하는 국가의 실질적 군대가 되었다. 조조는 부하 장수 활용에 있어 냉정하고 철저한 인물이었다. 누가 칼을 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각과 곽사의 무능한 폭정이 조조라는 질서형 권력을 불러왔고 조조는 한 왕조의 공식 대변인이 되었으며 군벌 규칙은 변화하였다. 삼국은 북방을 중심으로 조정을 낀 조조와 강동의 손권, 명분만을 따지는 유비의 삼국시대 구조가 형성되었다. 현실적인 판단이 항상 옳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낭만은 더 빠른 파괴를 부른다. 황실로부터 칙명이 내려와 유비가 원술 토벌을 위해 군을 이끌고 서주를 비운 사예요. 그 공백을 노려 여포가 서주를 기습 점령하여 그나마 있던 땅도 빼앗겼고 조조에게 의탁하는 처지가 되었다. 당시의 가후는 조조 휘하의 신참 참모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후와 유비는 허창에서 같이 머물렀지만 가후는 필요 없는 접촉을 철저히 피했다. 그의 말, 자신의 판단이 실제로 먹히는 공간으로 장수를 찾아갔다. 장수는 선택 하나로 생사가 갈리는 단계 소규모 군벌이다. 조조는 유표와 직접 맞닿은 요충지로 지리적으로는 형주 북부이며 정치적으로는 형주목 유표에게 완전히 예속되지는 않았으므로 사실상 완충지대 성격의 군벌이다. 가후에게 장수는 내 판단이 곧 결과가 되는 실험장이었다. 가후는 장수에게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이 판이 계속되느냐 끝나느냐를 보십시오라 했으며 장수의 감정과 야망보다 선택지와 결과만 제시하였다. 97년 전후 헌제를 옹립하고 정통성 확보와 북방 안정화 차원에서 남쪽의 유표와 손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장수는 적이 아니라 잠재적 불안 요소였다. 맞으면 위험하고 완전히 믿을 수 없어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조조는 헌제를 받들면 암하하였고 장수는 남양 일대의 소군벌로 전력 차이가 명확했으므로 장수는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 조조는 항복한 장수의 숙모를 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정복자로서의 행동이었고 장수에게는 신뢰 파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장수는 조조에게 서서히 제거당하거나 지금 싸우거나 하지 중간 선택지는 없었다. 가후는 감정이 아닌 구조를 봤으며 생존 확률을 계산했다. 조조는 정복자로서 방심을 하였고 본영 깊숙이 들어와 있기에 경계를 해제하였다. 적은 숫자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야간 기습이었다. 이 전투에서 장남 조항과 최정의 호위무사 전위를 잃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첫 체험이기도 했다. 가후의 판단은 정확했지만 오래 머물 수 없는 판임을 알고 있었다. 조조는 재정비 후 남양을 공격하였고 장수는 방어전에 힘썼다. 북방에서 원소가 움직이자 조조는 전쟁을 뒤로 미루고 철수하였고 남양은 장기적 고립 상태가 되었다. 이후 가후의 권유로 장수는 조조에게 투항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 조조는 군사적 승자였지만 정치적 패배를 경험하였고 조조는 관계 관리, 명분과 절차, 장기 리스크를 계산하며 전쟁의 속도를 줄이고 심리 통치를 시작했다. 장수에게도 항복 이후의 체면을 보장하였다.
이 변화가 훗날 조조를 천하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조조는 완성의 패배가 가후의 정확한 분석의 결과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상황을 정확히 읽는 자, 위험을 감지하는 자, 이는 조조가 필요로 한 인재이었다. 조조가 가후를 등용한 진짜 이유는 가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고 필요했기 때문에 곁에 두었다. 조조는 가후에게 전권을 주지 않았고 전면 노출을 시키지도 않았다. 뒤에서 말하게 하거나 결정 직전 조언을 구하고 갈등 조정 역할을 맡겼다. 조조의 측면에서 보면 신하에게 감정적 실수를 감수하였다. 198년 려포에게 빼앗긴 형주를 공격하기 위해 조조와 유비는 연합으로 합의성을 포위하여 수공으로 성을 함락시키고 려포를 처형했다. 훗날 조조는 서주를 안정시켜 관도에 올인했고 관도대전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유비는 조조 휘하에 머물 수 없음을 자각하고 관도대전의 틈을 타 출정의 핑계로 탈출하여 조조의 최대적인 원소에게로 갔다. 조조가 북방을 평정한 뒤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화북의 기조, 청주, 유주를 차례로 완전히 장악하여 후한 최대의 군사적, 정치적 세력이 되었다. 형주는 남방으로 내려가는 요충지로 형주를 얻으면 천하는 반으로 갈린다 생각했다. 형주목 유표가 사망하고 후계자가 된 유종이 조조에게 무혈 항복하여 조조는 거의 싸움 없이 양형, 강릉, 형주 북부를 손에 넣음으로 천하 통일이 눈앞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비는 형주 백성들과 함께 남하를 탈출하고 있었다. 가후는 유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도망친 유비를 따라잡게 했으나 장판파에서 장비와 조자룡에 의해 좌절되었고 이후 손권과 유비는 동맹을 하여 조조와 대립각을 세웠다. 유비는 이기는 법보다 망하지 않는 법을 아는 자라고 가후는 생각했다. 조조 진영 내부에서 유비 제거론이 나왔을 때 가후는 신중문에 가까웠다. 유비를 죽이면 반조조 세력의 상징이 되고 살려두면 떠돌아다니는 군벌 중 하나일 뿐이다라 했다. 가후는 유비를 존중했으나 선택하지 않았고 끝내 적으로 규정했다. 완성전쟁 11년 후 후한 헌제 권한 2년에 적벽대전이 일어난다. 가후는 완성에서는 칼을 들었고 적벽에서는 입을 닫은 시간이었다. 북반구는 질병과 습기에 치명적이고 유비와 연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므로 북방을 우선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가후의 시선에서 적벽은 전투가 아니라 정권 프로젝트였다. 실패하면 조조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정권 전체가 흔들릴 사건이었다. 적벽 대전 당시 가후는 전쟁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 적벽 대전 전후 조조 진영의 대부분이 지금 밀어붙이면 천하 통일이라고 말할 때 가후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기에 적벽대전 패배 후 침묵했던 가후만 책임에서 벗어났으며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책임질 위치에 서지 않아 자유로웠다. 그 결과 조조는 가후를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 신임하는 참모로 편입하였다. 가후는 필요로 할 때 말을 했고 말해도 바뀌지 않는 순간을 아는 사람이었으며 침묵이 재앙이 되는 순간을 아는 사람이었다. 조조 말년 최대 정치 지뢰로 세자 책봉 문제가 대두되었다. 신하들이 편을 나눌 때의 일이다. 조조는 조식에게서 재능과 문학을, 조비에게는 안정과 정치 감각을 좋게 보고 있기에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양수는 조식 계열의 대표적 책사로 재능과 시형 인물이었다. 양수는 조조의 의중을 자주 말로 풀어내 조식에게 원지를 주어 조식이 조조의 총애를 받도록 하였다. 조조가 이를 알고 나서 총명이 화를 부른다며 세자 책봉에 관여한 양수를 처형하였다. 어느 날 조조는 가후를 불러 누구를 세자로 책봉하면 좋은지를 물었다.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였던 가후는 원소가 패한 것은 장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자가 불안하면 나라가 먼저 흔들린다라 했으며 조조의 기억과 공포를 정확히 자극하여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과거 사례로 결론을 유도하며 세자 책봉 때 은밀하게 조비를 밀었다. 조조는 위왕으로 사망하였고 후한의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조비가 권력을 승계하고 위를 건국했다. 조비가 위왕일 때도 정치적 싸움을 하지 않았고 적을 만들지 않았다.
조비가 왕위 승계 후 공개적 조식 지지자인 정유 정이 형제를 즉시 제거하였다. 가후는 생존 숙청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오늘을 무사히 넘겨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다. 가후는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했고 발언으로 방향을 바꿨으며 권력 옆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유산으로 남겼고 구조를 읽은 사람만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충성은 사람이 아닌 역할에 바쳤고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길 때만 싸웠다. 과거를 들추지 않았고 실수나 잘못에 대해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새 정권에서 가장 신뢰받는 유형이지 숙청 대상이 아니었다. 가후 사망 이후 초기의 제갈공명이 위를 공격하기 위해 국거를 강행했다. 이때도 가후가 생전에 만들어둔 전략 원칙이 깊이 남아 있었다. 대승보단 작게 이기거나 버티다 보면 상대가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과 촉은 국력이 약하고 인구와 물자가 열세하니 장기전에 불리하다. 따라서 위는 지킬수록 유리하므로 무리한 반격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칙은 북벌대내 사마귀의 수비 지구전 전략으로 계승 관철되므로 훗날 삼국을 통일하는 발판이 되었다. 아마 제갈량 북벌대 살아있어서 그와 대치하고 있다면 제갈량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길 필요는 없다. 그가 물러나면 우리가 이긴 것이다라 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흑수저는 우연 이해는 희망이 존재하기 어렵다. 죽어가 바꾸어라. 현재와 미래는 인공지능적 가치관과 인공지능에 얼마나 친화적이냐에 따라 가능하다. 이 인공지능과 짬짬이가 가능하다면 생명도, 사회도, 환경도 바뀌어진다. 어쩌면 이겠지만 그래도 그래진다면 내 우주선의 연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